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세 문화사까지에서 고려시대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224쪽입니다. 근세 정치, 그러니까 조선의 건국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잠깐 봅시다. 시기적으로 보면 몇 세기에서 넘어가냐면 지금 14세기죠. 14세기에서 15세기로 넘어가는. 사회로 보면 이제 중세에서 근세로 가는 겁니다. 왕조로 보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대목이 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정치 면에서는 귀족 연합 정치입니다. 그래서 귀족은 누구냐면은 고려 말의 귀족이 누군가요?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을 중심으로 했었던 연합 정치 기구가 뭐예요? 도평의사사예요. 그러니까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연합 정치로 인해서 왕권도 실추가 됐고요. 정치기강도 문란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혁세력이 신진사대물이 등장하고 있었고요. 경제 면에서는 농장 확대입니다. 그래서 농장 확대는 사전 확대죠. 국가 재정이 약화입니다. 농촌 농민 경제 피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농장 확대의 주체는 신진사대부가 아니죠. 이 귀족입니다. 권문 세족이 된다는 것이죠. 안으로 이제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다가 대외적인 측면에서는요, 명나라가 제기했었던 천령위 설치 통보예요. 이 천령위는 뭐 어디냐면은 몽골 간섭 때 그 쌍성 총관부 기억하시죠? 그 쌍성 총관부 이북 지방을 관할하는 관청이었어요. 그 천령 그 위를 설치를 하고요. 위는 관할 관청입니다. 그러니까 천령 지방에 위를 설치하고 그 이북을 누가 명나라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왔죠. 통보 받았던 왕이 누구냐면은 고려 말 우왕입니다. 우왕. 우왕 앞에 왕이 누구였나요? 개혁 정치를 추진하다가 암살됐던 공민왕이었죠. 그러니까 천령이 부분은 이렇게 잠깐 봅시다. 이 원간섭기 때 보면 말이죠. 이 영토가 축소가 됐었죠. 이쪽은 어디냐면은 동령부고요. 제주도는 탐라총관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동북 쪽에는 쌍성총관부가 있었어요. 여기서 동령부는 자비령 이북을 관할하는 관청이고요. 탐라총관부는 제주도입니다. 근데 동령부하고요. 탐라총관부는 충렬왕대 있죠. 충렬왕대 때 반환을 받았죠. 충렬왕 개혁정치 때 반환을 받은 지역이에요. 근데 쌍성총관부는 반환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 이북을 관할하는 관청이냐면은 천령 이북을 관할하는 관청이었습니다. 여기는 공민왕 개혁 정치 때 이때입니다. 이 공민왕 개혁 정치 때 뭐 유인우라든가 등등 신흥 무인 세력들에 의해서 무력으로 회복했던 지역이에요. 여기 어디냐면은 쌍성총관부예요. 이건 이제 고려가 회복했던 확보했던 지역인데. 명나라가 여기다가 천령 지방에다 뭘 둔다는 거예요? 위는 관할 관청입니다. 그래서 위를 설치를 하고 이 이북을 누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우왕대 통보를 받은 우왕대 때 집권 여당 누구였냐면 권문세족이에요. 왜 권문세족이 되냐면은 공민왕대 때 개혁 정책 추진 세력이 누구예요? 신진사대부죠. 근데 공민왕 개혁 정치 실패 이후에 우왕이 등장하고요. 우왕대 때의 집권 여당은 바뀌죠. 신진사대부에서 누구로? 권문세족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권문세족은 친원파라고 친원파. 신진사대부 뭐예요? 친명파 이렇죠. 대외적인 측면에서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은 뭔가요? 성리학입니다.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은 뭐였어요? 훈과학과 불교였었죠. 그럼 이제 권문세족은 명예 천령이 설치 통보에 대해서 그래라 그럼 먹어라 해서 통보를 수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반발하죠. 왜냐하면 권문세족은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친원 세력이었습니다. 친원. 그러니까 공민왕대 때 분위기하고 이제 다시 뒤집어지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공민왕 개혁 정치의 시대적 배경을 쓰시오 그럼 뭐라고 쓰시라고 그랬어요? 원이 홍건적의 난으로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흥기하고 있었죠? 한족 이 명나라가 이제 흥기하고 있는 요 시대적 과정에서 공민왕 개혁 정치가 추진됐고 이제 공민왕
개혁적인 실패 이후에 이제 우왕이 등장한 이런 과정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왕제 때 권문세족들은 명예 천령이 설치 통보에 반발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치겠다는 거예요? 요동을 치겠다. 요동 정벌론이 이 과정에서 대두가 됩니다. 요동은 어딜 요동이라 하냐면은 지도에서 자 중국의 3대 강 중에 여기가 무슨 강이었나요? 요화였죠. 요화. 랴오강입니다. 요화를 경계로 해서 이쪽은 동쪽이잖아요. 더 요동입니다. 여기는 서쪽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동을 치겠다는 겁니다. 왜 하필 또 요동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중국의 수도가 지금 명나라 수도가 어디냐면은 대도. 대도는 지금 북경입니다. 북경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천령 위 있죠. 여기에 중간 지점이죠. 이 중간 지점이었던 요동을 치겠다. 요동 정벌론이 대두가 되는데 이 요동 정벌론은 거의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당시 권문 세력과 결탁했었던 신흥무인 세력 최영이죠. 근데 하지 말자. 이성계 등은 이제 여기에 반발합니다. 교재 224쪽에 밑에 이성계 사불가론이 있어요. 잠깐 보실래요?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소 역대 기불가라고 있죠. 소가 대를 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불가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하월 발병 기불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군대를 익히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장마철이죠. 장마철이면 습기가 많아. 질병이 많다는 거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국 원정 외승 기여 기불가. 그러니까 거국적인 원정을 틈타서 위쪽 올라가죠. 안 그래도 고려 말 왜구들의 노략질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그 왜구 누가 먹냐는 얘기야. 다 위로 올라가면은 마지막 네 번째는 시방 서우 노궁 해려 대군 진력 기불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마철이다. 그래서 활이 눅눅해지고 습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활이 탄력을 잃는 거죠. 또 무게 녹이 쓴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 스테인리스 개념은 없었으니까 전부 쇠죠, 쇠. 그래서 활에 무게 녹이 쓴다. 그리고 군사들이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요동정벌론은 당시 분위기는 어때요?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우세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동정벌에 동참을 했었어. 같이 이제 동참했던 이성계가 어디에서? 위화도 압록강 중류에 있는 섬이에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이걸 위화도 뭐라고 그래요? 회군이라고 그래요. 1388년이 되는 거죠. 그 위화도 회군은요. 조선 건국 과정에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은 제일 먼저 군사적 기반, 조선 건국 과정에서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은 뭐냐 그러면 뭐죠?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 위화도는 어디냐면 압록강 중류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 없어진 섬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이 그냥 넓지는 않고요. 넓은 데도 있지만 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군대를 돌려요. 그리고 나서 우왕 있죠. 우왕을 치고 누구를? 창왕을 옹립을 해놓습니다. 우왕과 창왕은 다시 폐가 입진이다 해가지고요. 몰아내죠. 마지막 누가 나오죠? 공양왕이 즉위를 합니다. 여기서 위화도 해군이 조선 건국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폐가 입진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1388년입니다. 즉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우왕과 창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거죠. 공민왕대 때 개혁 정치를 주도했던 누군가요? 신돈 있죠. 신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왕과 창왕을 몰아내고요. 공양왕을 내세웠습니다. 이걸 폐가입진이라고 그래요. 폐가입진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두 번째 정치적인 그 기반을 제공한 그러한 사건라고 일하죠. 이건 뭐냐 그러면 폐가입진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공양왕대 때의 개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고려 말에 이런 모순들이죠. 이 개혁 방법론을 둘러싸고 신진 사대부 얘네들이 분열이 됩니다. 혁명파 사대부하고요, 온건파 사대부로 이제 나눠져요. 온건파와 혁명파 사대로 나눠집니다. 자, 요는 여기서 신진 사대부의 분열 원인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개혁 방법론을 둘러싸고 체제 내적 개혁, 후자는 체제 부정적 개혁 그렇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후자 세력이 앞섭니다. 자, 오늘 교재 225쪽으로 한번 잠깐 가봅시다. 225쪽에 보시면은 온건개혁파 4대부하고요. 급진개혁파, 혁명파 4대부입니다. 얘네들하고 이거 비교표가 있죠. 그래서 중심 인물부터 해가지고 밑에 뭐 군신관계, 토지제도 개혁 문제, 그다음에 뭐 유학 사상, 그다음에 군사력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우세했던 세력은 누굽니까? 그럼 누구예요? 바로 전자입니다. 정몽주 등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요. 근데 딱 하나 얘네들한테 밀렸던 것이 뭐냐면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칸에 보면은 전자 군사력 미비로 혁명파 제거에는 실패했다. 근데 후자는 뭐라고 했어요? 이성계 등 이르시는 무인 세력들을 끌어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진 4대 분열 이후에 조선 건국 과정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사건, 토지제도 개혁이에요. 과전법 공표입니다. 이게 몇 년이냐면은 1391년이 됩니다. 그래서 과전법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세 번째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 사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 과전법이다. 그럼 여기서 과전법 공표의 주역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입니다. 얘가 아니라요. 얘네들이요. 얘네들이 과전법을 공표를 하고, 그런 이제 이듬해 단군 조선의 후계자다 해서 어디가 조선이 건국이 되는 거죠. 1392년입니다. 어디에서? 개경입니다. 개경 수창궁에서 선양의 형태로 공양왕 다음에 누가 이성계가 왕이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수도 한양천도는 풍수지리설의 남경길지설에 의거해 가지고 1394년이죠. 1394년에 한양천도가 탄생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 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 조선 건국 과정에서요. 정치, 경제, 대외적인 면에서 저걸 얘기하지 않는 조선의 건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국된 조선 왕조의 시대 구분을 잠깐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1392년 7월 17일 날 건국이 돼요. 물론 음력이 됩니다. 음력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언제까지 갔느냐 그러면은 조선이 일제 강점기로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병합 조약이 되겠습니다. 약 한 518년 정도 되죠. 500년 왕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392년에서 1910년까지 반으로 나눴을 때 기점은 외란입니다. 딱 200년 만이에요. 1592년에서 98년까지. 여기까지를 놓고 여기를 뭐라 하냐면은 여기를 전기, 조선 전기입니다. 근세라고 하죠. 근세. 그러니까 고려 중세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다. 여기서 근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외란 이후는 후기가 되는 거예요. 외란을 극복을 했죠. 극복하고 나서 훨씬 더 성숙된 사회로 넘어갑니다. 이게 근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같으면 이게 뭐예요? 무신정변이죠. 1170년 무신정변 이전이 고려 전기, 이유가 뭐가 됐죠? 후기, 이렇게 되는 거죠. 한편 근대는 다시 187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에 여기를 뭐냐면 근대 중에서도 태동기라고 그래요. 근대 싹이 트던 시절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근대 싹이 트는 시절이고요. 1876년 이후는 근대 발전기다. 발전기.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876년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개항입니다. 개항.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개항이 되냐면은 일본에서 개항이 되죠. 1876년 조1 수호 조규입니다. 강화도 조약이라도 그래요. 또 1876년이 병자년이야. 그래서 병자수호 조약이다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사를 두 시로 나눌 때는 전기, 후기 또는 근세, 근대, 외란을 기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근대는 다시 개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태동기, 발전기 이렇게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시기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세 시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후기는 외란 이후를 그냥 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 시기 여기다 바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자, 세 시기로 나눈다면은 15, 16, 17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15세기, 16세기 이후인데요. 15세기 여기가 이제 초기, 16세기 이후가 있죠. 이후
외란 때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기입니다. 중기. 이 초기 중기 부분은 이렇게도 구분하셔도 돼요. 훈구 세력이 집권했던 시기, 초기. 중기는 살인들이 집권했던 시기, 중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훈구 살인은 누구냐? 고려 말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개혁 방법론을 둘러싸고 사대부 세력들이 온건파, 또는 혁명파 4대로 나눠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선 건국의 주역은 얘네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15세기 사회를 주도했을 때 얘네들은 15세기 살림에 동참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안 하죠. 전부 제하로 직거를 합니다. 집거하다가 성종대 때 3사를 통해서 등장하죠. 걔네들이 누구냐면 살인이고요.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던 훈구는 혁명파 4대부의 후예들이에요. 물론 훈구란 얘기는 세조의 즉위에 공훈 할 때 세조의 즉위에 단종을 치고 세조가 즉위하는데 공훈을 세웠던 구세력이라 해서 훈구라고 해요. 그 구세력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혁명파 4대부 있죠. 얘네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중기, 그 다음 어디에요? 후기 이렇게 나눕니다. 세 시기로 나눌 때는, 두 시기로 나눌 때는 전기, 후기 이렇게 바로 나누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조선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조선이 건국이 돼서요. 조선이 끝날 때까지 조선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성리학입니다.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던 누군가요? 이 신진 사대부 얘네들의 사상력 기반을 아까 뭐라고 했죠? 성리학이거든요. 그 성리학에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딱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명분입니다. 명분. 명분은 이름 명자에다가 뭐 나눌 분 또 직분 분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하면은 양반은 양반대로 또 상민은 상민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노비는 노비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명분을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명분론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의 명분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에서의 명분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상적인 면에서의 명분론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각도에서 명분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분론 하나고요. 또 하나 성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언론 정치, 그 다음에 학술 정치, 그러니까 언론과 학문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명분, 그 다음에 언론과 학문. 이게 바로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했었던 대목이다. 그럼 대외적인 면에서 명문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걸 존, 화, 양, 이라고 합니다. 이 존화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화를 뭐하고 존중하고 화를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화죠, 중화. 이걸 민족으로 얘기한다면 한족이고요. 중국의 정통 민족이죠. 또 유학에서 얘기할 때는 뭐예요?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한족이 아니면 다 뭐란 얘기인가요? 전부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양은 뭐냐면은 지향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족이 아니면 한족을 존중하고 이 한족이 아니면 다 오랑캐로 규정을 해가지고 뭐 한다?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리학에서는 화이관이라고 그래요. 화이관 또는 화이사상이라고 그래요. 화이사상. 그러니까 화 아니면 뭐란 얘기야? 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중국 사람들은 자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국가는 다 오랑캐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할 때 한자는 어떻게 씁니까? 가운데 중자 씁니다. 가운데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자. 주위에 있는 나라는 다 오랑캐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에서 뭐라고 했나요? 동이라고 했죠. 동이. 동쪽 오랑캐다. 서쪽에 있는 오랑캐 서융. 남쪽에 있는 오랑캐 남만. 북쪽에 있는 오랑캐 북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융이나 적이나 만이나 다 이하고 같아요. 오랑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한족이 아니면 다 오랑캐가 되는 거죠. 유학에서는 성리학이 아니면 다 뭐란 얘기예요? 오랑캐가 된다. 이단 음사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이런 존화 양의 사상이요. 조선시대 때에 각 시기별로 내내 적용됐었습니다. 자, 14세기 말로 한번 가볼까요? 14세기 말에 대외 정책은 뭘로 나왔냐면 배, 원, 친, 명으로 나와요.
원은 몽골이죠. 명은 한족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을 배척하고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즉 14세기 말이라 한다면 이거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고려 말입니다. 즉 중국은 원에서 어디로 명으로 넘어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던 신진 사대부들은 몽골을 배치하고 친명 정책을 폈습니다. 성리학을 토대로 했던 사상적 기반이죠. 대외 정책이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배원 친명이라고 하고요. 성리학적 명분론으로 읽으면 어떻게 냐면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양이 존화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양이 존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원 친명은 누구에 의한 대외 정책이냐면은 신진 사대부에 의한 대외 정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외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17세기 가면은 친, 명, 배, 금으로 나옵니다. 대외 정책이. 외란 이후에 중국의 정세는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선조 때 외란이 터지고 외란 다음에 광해군대 때 북인 정권은 대외 정책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죠. 중립외교라고 그래요. 그 중립외교는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조 반정이 터지더니 인조 때 서인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으로 바꿨어요. 서인은 정통파 성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조나 양이 사상이 아주 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친명 배금이라고 쓰고요. 이 조나 양이요. 즉 성리학적 명문론의 관점에서 읽으면은 어떻게 읽으면 돼요? 존, 화, 양이, 명은 한족입니다. 금은 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친명 배금이라고 쓰고 조나 양이라고 읽는다. 배원 친명이라고 쓰고 양이 존화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럼 17세기에 친명 배금 정책은 잘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중국은 외란 이후에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이 후금이 나중에 국호를 1636년에 뭘로 고쳐요? 청으로 고치죠. 그래서 배금 정책으로 인해서 인조 때 두 번에 걸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서 두 번에 걸친 호란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국제 정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서인들. 한편 19세기로 가겠습니다. 19세기 가면 뭘로 하냐면 위, 정, 척, 사 이렇게 하죠. 위정, 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정, 바른 걸 지키고 척, 사, 그릇된 것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정척사라고 쓰고요. 성리학적 명문론의 관점으로 읽는다면은 뭐라고 읽으면 돼요? 존화양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때 성리학은 조선이 건국되는 시점에서 조선이 망한 이후까지 계속 내재된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 경제면에서는 모든 경제적 관계를 지주 아니면 뭐의 관계로? 이 전어의 관계로 편제를 하려고 그래요. 지네든 지주 아니면 전어. 이런 관계. 전어 소작입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모든 관계를 주인 아니면 뭘로? 종으로. 양반 아니면 뭘로? 상민의 관계로 편제를 하려고 합니다. 사상 면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렸죠. 조나양 사상에서 성리학 이외에는 전부 이단, 음사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제, 사회, 사상 면에서 보면은 지주, 그 다음에 주인, 양반, 성리학은 다 뭐가 되는 거죠? 화가 되는 겁니다. 화. 이걸 다 존중하고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전호, 그리고 종, 상민, 그 다음에 성리학 이외의 모든 사상도 있죠. 이건 다 뭐가 되는 거죠? 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모든 관계를 정치, 경제, 사회, 사상적인 모든 관계를 흑 아니면 뭐다? 백이다. 흑백으로 나누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명분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명분론이 언제부터 적용됐냐? 15세기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왕조에 적용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 뿌리를 내린 것은 16세기 누구? 살인들이 있죠. 살인들이 집권하면서 이게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15세기 조선 초기부터 이게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재 226쪽을 한번 가보세요.
266쪽에 보면은 그 밑에 유교적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성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예요. 외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면에서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요. 자, 뒤로 가시면은 맨 위에 227쪽에 맨 위에 보시면은 성리학에 정착해서 거기만 좀 읽어봅시다.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정치 사상으로서의 성리학은 16세기 사림의 성향과 더불어 조선사회에 확고하게 정착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요. 그러니까 15세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16세기 이후에 가서 비로소 이게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사상면에서 여기 한번 봅시다. 15세기 때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면서 부국강병,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요, 불교건, 도교건, 또 풍수, 지리설이건, 뭐 기타 민간 신앙이건, 전부 어때요? 받아들여요? 아니면 배척을 해요? 전부 받아들입니다. 부국강병, 민생 안정이 도움이 되는 건 다 취합을 해요. 누구 집권기 때인가요? 15세기 훈구 집권기 때예요. 근데 16세기 있잖아요. 사림들이 집권했던 16세기 이후에 가면은 성리학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성리학을 화라하고 성리학이 아닌 모든 것을 뭐로? 이단음사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대립된 관계로 보는 거죠. 흑, 백. 흑 아니면 백이다. 이런 관계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장에 다시 훈구와 사림들의 표 있죠. 225쪽에 한번 보세요. 그 훈구 사림 온건개혁파고요. 급진개혁파 훈구 사림이 아니라 고려 말에 4대불 있잖아요. 결국 얘네들이 전자가 나중에 사림이고 후자 급진개혁파 있죠. 얘네들이 훈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유학 사상만 좀 잠깐 봅시다. 밑에 세 번째 칸입니다. 예, 전자 온건개혁파입니다. 성리학만 정학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죠. 정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통학문을 얘기합니다. 정통학문을 정학이라고 그러죠. 오로지 성리학입니다. 온리 성리학이에요. 근데 급진파 4대 부처 후자 얘네들은 성리학의 정학 인정, 그러니까 성리학을 정학으로 인정하면서도 뭐를 주례, 이 주례는 어디냐면 중국 주나라입니다. 은나라, 주나라 할 때 그 주나라예요. 그러니까 봉건제도가 가장 잘 실시가 됐다는 거 주나라입니다. 주나라의 레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나라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부국강병 민생 안정이 된다면은 후자 급진파 4대부, 혁명파 4대부들은 성리학을 정학으로 인정하면서도 기타 다른 것들도 뭐한다? 포용한다. 취합을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사상적인 면에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림들이 집권하면서 정통 성리학자들이죠. 얘네들은 이런 것을 다 부정하고 뭐만 오로지 성리학만 정통학문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리학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이단음사로 표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명론이 당시 조선왕조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뿌리를 냈던 것은 15세기가 아니라 16세기 사림이 집권하면서부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226조로 가봐요. 맨 밑에 성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언론과 학문이에요. 그럼 이 언론과 학문을 왜 중시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모범적인 유교 이념을 뭐하겠다? 구현하겠다. 그래서 언론과 학문을 중시합니다. 이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려시대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려를 중세사회라고 할 때 가장 큰 성격은 유교 이념이 구현된 거였어요. 유교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면에서 보면요.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교 이념이 구현된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려시대 때 뭐가 있었나요? 대성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렇죠? 대성제도. 조선시대 때 대성제도 있어 없어? 조선도 대성제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 대성의 기능은 고려시대 때의 의사대, 감찰기구죠. 더하기, 중서문화성의 낭사, 삼품 이하의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얘네들로 구성된 대성에서 뭐라 해요? 서경도 하고요. 간쟁도 하고요. 봉박도 합니다. 서경, 간쟁, 봉박은 누가 누구를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뭐 조선시대 때 그런 기구가 있어 없어? 있죠. 똑같이 대성제도가 나와요. 중앙제도에서. 그러나 이 대성의 기능은 고려의 어사대의 기능에 해당했던 조선의 관청이 어딘가요? 사헌부예요. 고려시대 때 낭사의 기능에 해당했던 것이 뭐예요? 간쟁기구 사관원이죠. 그래서 사헌부하고 사관원, 고려는 어사대와 낭사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사헌부하고 어사대의 관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대관. 그 다음에 낭사와 사관원의 관리를 뭐라고 그래요? 간관이라고 그래요. 간관. 그래서 대관의 대자, 간관의 간자를 따서 대성제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간제도다.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고려나 조선이나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 장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려, 조선 다, 고려는 다 유교 이념이 구현된 사회예요. 그럼 조선은 그냥 이란 단순한 유교 이념이 구현된 사회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범적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훨씬 고려 때보다 다듬어진 제도적 장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언론, 학문 이걸 중시했다는 데서 모범적인 유교정치 이념이 구현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학문 또 언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학문 정치였다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경연. 경연은 뭔가요? 왕과 신하가 앉아서 학술 토론하는 겁니다. 경연제도라고 그래요. 경연. 그 다음에 서연. 서연은 신하와 세자 간의 학술 토론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서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순문. 순문은 왕이 신하들을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서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언론 정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왕에게 글을 올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상소라고 해요. 상소. 또 왕의 행착기를 깽가리라든가 징, 북을 치면서 가로막고 호소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격쟁 또는 격쟁 상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연, 그 다음에 서연, 순문, 또 구원, 상소, 격쟁, 상언 이거를 세 글자로 압축을 하면은 이렇게 압축하시면 되겠죠. 뭐라 한다고요? 모범적이다. 그러니까 훨씬 고려 때보다 신권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정비가 됐다.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고려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전 사회보다 훨씬 더 나은 중앙 통치 제도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리학에서 가장 강조했던 겁니다. 가장 강조한 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다? 바로 명문론과 언론과 학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15세기 때부터 이제 쭉 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은 살인들이 집권했던 몇 세기 이후다? 16세기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건국 과정과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 있죠. 성리학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227쪽에 보시면은 통치체제 정비 과정이 태조부터 해가지고요. 뒤에 성종 때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32쪽에 성종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왕만 좀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유교정치 이념이 잘 구현이 됐던 시기가 언제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각 왕들의 업적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조하고요. 중간에 띄고 태종과 그 다음에 세종과 그 다음에 세조와 그 다음에 성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죠. 태조 때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부터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태조 때는 왕권이 더 강했느냐 아니면 신권이 더 강했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더 강해요? 이때는 이렇습니다. 정도전이 조선왕조를 기획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요. 조선왕조 건국의 실질적인 주역은 정도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같으면은 뭐 주식회사다라고 한다면은 뭐 조선 왕조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다? 정도전입니다. 그럼 이성계는 누구냐? 이성계는 뭐 요즘 얘기로 한다면 뭐 바지 사장 정도,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는 정도전이 다 기획을 합니다. 정도전의 이런 정치가 재상 중심의 정치예요.
자, 그 재상 중심의 정치해가지고 정도전의 정치 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28쪽에 맨 위에 넷째 줄 한번 봐봐요. 정도전 얘기입니다. 훌륭한 재상을 선택하여 재상에게 정치의 실권을 부여한 후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백관은 모든 관리들에게 하겠죠. 백관을 통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중책을 부여하자. 이게 누구에게요? 정도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왕은 쉽게 하면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모든 건 누가 한다? 얘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정도전이 1차 왕자의 난으로 제거되죠. 그리고 이제 정종 다음에 태종이 나옵니다. 태종대 때는 어때요? 뒤집어지죠. 태종은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 나와 있는 228쪽의 밑에 태종대 때의 그 업적들이 전부 다 왕권 강화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특히 거기에 보면 맨 위에 6조 직계제입니다. 이거 중앙제도에서 따로 보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세종대 때는 다음 장 넘어가면은 세종대 때는 이렇습니다. 왕권과 신권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죠. 세조 때는 어땠냐면 이렇습니다. 왕권 강화책이죠. 성종대 때는 이렇습니다. 왕권과 신권이 적절히 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은 태종하고요, 세조의 통치 스타일이 비슷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원래 왕위에 올라올 순서는 아니에요. 태종은 두 번에 걸친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권력 상징 끝에 결국 왕위를 찬탈한 거죠. 세조는 누구예요? 자기의 조카. 세조는 아버지가 세종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조카라면은 문종의 아들이었던 단종이죠. 단종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죠. 그럼 결국 일종의 요즘에 얘기한다면 쿠데타예요. 쿠데타를 가지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이런 정책을 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세종하고요, 성종은 어때요? 이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범적인 유정치죠. 이런 정치가 행해진 시기가 바로 누구 때야? 바로 세종과 성종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 조선은 성문법 체제예요. 근데 고려는 뭐라고 했어요? 관습법 체제라고 했죠. 조선의 성문법전 그럼 뭐예요?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경영한다는 거죠. 국은 나라를 경영하는 커다란 법전이란 얘기예요. 이 경국대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선의 중앙, 지방 또는 교육, 군역, 과거제도 또 기타 이제 경제제도 모든 통치의 틀은 다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은 경국대전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조 때 편찬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종대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종대 때에 4번에 걸친 수정 과정을 거쳐서 반포를 해요. 앞으로 수정하지 말자라고 하고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세조 때 육전체제 중에서 호전과 형전이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4개가 예종대 때 반포가 돼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종 때 수정을 거쳐서 완전히 이제 육전체제로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통치체제, 중앙제도부터 해서 통치제도의 전반에 걸쳐서 살펴볼 거란 얘기예요. 대체로 지금 국초의 왕권과 신권과의 권력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들 교재에 태조부터 해가지고 227쪽, 태조부터 해가지고 232쪽이죠. 32쪽 성종 때까지의 이 정책들은 전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놓고 정책들을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태종, 그 다음에 세종, 성종 이런 사람들의 업적은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거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통치제도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요. 우선 성종대 때에 반포가 된 중앙정치제도 있죠. 밑에 232쪽입니다. 중앙정치제도를 232쪽부터 해가지고 뒤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걸 우선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앙정치제도의 권력 구조는 크게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제도죠. 간단히 그려봅시다. 국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의결기구라 의정부가 있죠. 의결기구. 6조가 있습니다. 6조 이하에는 속아문이 있어요. 속아문. 아문은 뭐냐면 관청이란 얘기야. 속은 부속 관청.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조선의 왕은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면
결재권자입니다. 의정부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의정부는 의결을 담당합니다. 의결. 그러니까 의결, 심의하는 기구다라고 보시면 되죠. 심의하는. 육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시행하는 곳입니다. 육조의 서열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병, 호, 형, 애, 공, 조예요.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이게 아니에요. 이, 호, 애, 병, 형,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 애, 병, 형, 공은 중국. 우리나라의 육조의 서열은 이, 병, 호, 형, 애, 공. 그러니까 이 순위가 병, 국방이요. 중국은 호, 재정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면 정책 결정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육조에서요, 육조에 병조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병조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해요. 외정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무기를 사는데 100만 원이 들어. 그럼 의정부에다 첫 번째로 자, 어떤 무기를 좀 살려고 하는데 100만 원만 좀 이렇게 국고에서 좀 지원 좀 해주라. 건의를 해. 육조에서 이제 심의를 하죠. 그래서 이거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합니다. 사실상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무기를 사야 되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 사인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왕이 결재를 하죠. 그래서 의정부를 통해서 육조로 국방부, 즉 병조 예하의 부속 관청, 무기 구매 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죠.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거꾸로 떨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하면은 의정부 뭐라고 그래요? 서사제라고 그래요. 의정부 서사제. 다시 하면 재상 뭐라고 그래요? 합의제라고 그래요. 재상 합의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누구예요? 여기 세종 있죠. 세종과 그다음에 성종 있잖아요. 이때에 이 재상 합의제예요. 아까 말씀했던 정도전의 재상 중립의 정치 있잖아요. 저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정부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명이 바로 어디로 떨어져? 육조로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육조 직계제라고. 이게 아까 있었던 태종과 세조 때 나온 거예요. 태종과 세조 때 육조 직계제입니다. 왕권 강화 요소죠. 왕권 강화 그러면은 육조 직계제 말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승정원이 있어요. 요즘에 대통령 비서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승정원은. 이 중앙정치제도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만은 각 관청의 기능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관청인가 이것만 좀 봐두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중앙관제가 지금 어디 나왔냐면은 237쪽에 가면은 좀 위에 언론학술기구로부터 해서 맨 밑에 의금부, 승정원,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 등이 있습니다. 그 관청의 기능만 좀 정리를 좀 여러분들이 해 두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승정원 밑에 왕명에 의해서 처벌하는 특별사법재판소, 의금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정원과 의금부는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왕권 강화의 핵심 요소다. 왕권 강화 관련 핵심 기구예요. 또 하나, 육조 직계제 의정부 승정원은 왕권 강화 요소예요. 근데 왕권의 힘이 너무 많이 실려지면 안 되겠죠. 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제하는 장치가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또 뭐냐면은 3사가 있어요. 3사. 조선의 3사는 뭘 얘기하나요? 고려 3사는 좀 다르죠. 고려 3사는 단순히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조선의 3사는 언론, 문필기구예요. 사헌부. 뭔가요? 사관원. 또 하나는 뭐가 있죠? 홍문관이 있어요. 이거 3사라고 그러죠. 3사는 뭘 하느냐? 3사는 왕,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뭐죠? 육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이 3사를 통해서 중앙에 처음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살인들이죠. 살인들. 누구 때요? 성종대 때입니다. 성종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진 누구를? 이 훈구 있죠. 지워버렸네요. 이 15세기 때 훈구 세력들을 제재 좀 해야겠다. 그래서 살인들을 뭐를 통해서 바로 언론 문필기관이었던 3사를 통해서 등용을 시켜요. 누구 때요? 성종 때부터 등장했다. 성종 앞에 왕이 누구예요? 바로 위에 단종 다음에 세조가 나왔죠. 세조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예종이 나오죠. 다음에 누구죠? 성종,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연산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까 훈구란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세조의 즉위에 공훈을 세운 구세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훈구란 얘기 자체는 세조 이후에 나온 용어지 세조 이전에는 훈구란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조 이후에 세조를 수양대군 왕으로 앉혀놨던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1등 공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조, 예종, 성종대 때를 거쳐서 얘네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온갖 비리를 또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종대 때 안 되겠다. 그래서 옛날 조선 건국 과정에서 조선 15세기 사이에 동참하지 않았던 온건파 사대부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제야에 칩거하고 있었잖아요. 15세기 내내. 얘네들을 3사를 통해서 등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훈구 세력하고 대립 갈등이 나와요. 그것이 이제 뭘로 나와? 사화. 4번에 걸친 사화로 나오는 거죠.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사화. 그래서 이 사화로 나오는. 이거 나중에 보기라고요. 그래서 3사,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제가 봅시다. 아까 모범적인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경연, 서연, 순문, 구원, 상소, 격책. 전부 왕권 견제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의 통치 틀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치제도가 이렇게 구성이 있다. 시소라고 봅시다. 놀이터에. 여기에 누가 앉아있죠? 왕이 앉아있고요. 이쪽에 누가 앉아있는 거요? 신이 앉아있습니다. 이 시소는 항상 이런 수평관계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정치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힘을 실어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 승정원, 의금부, 육조직계제. 얘한테 힘을 실어준 것이 뭐죠? 3사, 의정부, 서사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수평이 된 이런 정치. 이게 우리에게는 모범적인 유교정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선의 중앙통치체제예요. 자, 그 중앙정치체제를 우리가 정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개 좀 잠깐 좀 보고 합시다. 228쪽에 맨 밑에 한번 보실래요? 234쪽입니다. 234쪽에 그 행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직 앞에 행자가 붙는 경우하고요, 숫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직 앞에 행자가 붙는 경우는 계고직비일 때. 그러니까 계고직비라고 하는 얘기는 품계는 높은데 직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은 내가 5급 공무원이에요. 5급 공무원인데 6급 공무원 직에 임명이 되는 경우에는 뭘 붙인다? 행자를 붙여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6급 공무원인데 5급 공무원 직에 임명이 됐을 때는 뭘 붙여요? 숫자를 붙입니다. 관직 앞에 행자가 붙은 경우하고 숫자가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래서 계고 직비냐 아니면 계비 직고냐 요 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수법이라는 걸 좀 하나 봐두시고요. 그리고 뒤로 좀 넘어가셔가지고요. 236쪽에 한번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속아문이 있습니다. 속아문. 이거죠. 부속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쪽에서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순서는 이, 병, 호, 형의 공. 그러니까 2조 중에서도 이 중에서 업무가 또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세세하게 분담이 있죠. 충익부, 내시부, 상서원, 정부시, 사원원, 내수사, 액정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37쪽의 마지막 줄 한번 가봅시다. 237쪽 마지막 줄.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신장을 위해서 6조 아래에 있는 각 속아문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분담했다. 분업화된 거죠. 그래서 한 군데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는 뭐 어디서 하고 이건 또 여기서 하고 전부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좀 넘어가셔서 뒤로 238쪽으로 좀 넘어갑시다. 거기 보시면은 한품 서용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위쪽에. 그래서 한품 서용제. 품계를 제한해서 서용, 임명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품 서용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요. 관리의 임용 시 능력을 중시했다. 능력을 중시했다는 것은 이게 관료제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양반 관료제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제 정비라든가 또 고가, 인사고가를 얘기합니다. 포평, 관찰사가 1년에 2번 수령을 평가하는 거죠. 서경, 서경은 5품 이하의 관리의 임명 시 사헌부, 사관원의 동의 서명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성제도, 이 대성의 기능이 뭐였죠? 서경을 하고 간쟁을 하고 봉박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얘기합니다. 서경은 고려는 1품에서 9품까지 모든 관리가 서경의 대상이 돼요. 지금 인사청문회야. 근데 조선은 5품 이하만 한다. 그러니까 1품에서 4품까지는 왕이 바로 임명하는 거죠. 간쟁은 부당한 어떤 왕명에 대해서 어떤 직언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한다는 얘기죠. 봉박은 부당한 왕명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봉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서경, 간쟁, 봉박은 누가 누구를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관제가 정비가 됐죠. 이게 성종대 때에 반포가 된 경국대전에 의해서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조선의 건국 과정하고요, 중앙 통치 제도까지 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통치 제도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